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개권연구원 권호민입니다. 이번 아침 햇살 주제는 무인기 사태로 드러난 한미관계의 실체와 윤석열의 미래입니다. 지난번 아침 햇살에서 북한의 무인기 사태를 다뤘습니다. 이후 몇 가지 정보가 추가되어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사태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 무인기를 탐지했냐는 질문에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 정보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우린 확실히 영내 전체에 대한 정보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답했고, 우리는 북한의 위협은 물론 영내 안정, 안보를 위해 한국, 일본, 영내 기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여전히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의 답변에는 몇 가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미국이 북한 무인기를 탐지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군사 능력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확실히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정보 능력이 있다고 강조한 것을 보면 군사 기밀이라 대놓고 말 못해도 사실상 북한 무인기를 탐지하고 있었다고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유엔사가 관리하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동맹국 수도 한복판에 들어와 대통령실 상공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습니다. 당연히 미군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둘째, 미국은 영내 안정 유지에 신경 썼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는데도 조건 없는 대화를 운운했습니다. 그것도 국무부가 아닌 국방부 대변인이 말입니다. 또한 영내 안정을 위해 한국과 협력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일이 커져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한국군을 관리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평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연합 권한 위임에 따라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위기관리 영역은 여전히 주한미군이 작전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이번 무인기 대응도 주한미군이 지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라이더 대변인의 답변을 통해 이번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을 미국이 직접 지휘했음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의 핵심 목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 확전을 피하는 것이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것을 포착하고도 격추하지 않고 군사분계선 남측 땅에 대고 경고사격만 한다거나 7시간 동안 수도권 상공을 휘젓고 심지어 대통령실 상공 비행금지 구역까지 침범했지만 격추를 시도하지 않았다거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돌아가는 것도 격추하지 않고 방치한 것을 보면 미국의 작전 목표는 분명합니다. 혹시라도 격추하거나 아니면 격추를 시도하다 포탄이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넘어갈까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가 먼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으므로 이를 격추하기 위해 쏜 포탄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간다 해도 미국에 얼마든지 명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0월 10일 북한은 대북전단이 넘어오자 고사총 사격을 했고 이 가운데 일부 탄환이 남쪽으로 넘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북한에 항의는 했지만 대북전단이 먼저 북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국도 정전협정 위반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대북전단이 넘어오면 곧바로 사격한 것처럼 과거에도 영공을 침범하는 비행물체를 발견하면 곧바로 격추를 시도했습니다. 1969년 4월 15일 미 해군 소속 EC-121 워닝스타 조기경보기가 동해상에서 북한 영공을 침입하자 곧바로 미그 21 전투기로 격추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미군 승무원 31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1994년 12월 17일 주한미군 17항공여단 소속 OH-58 헬기가 인제군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가 북한군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격추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부조종사는 즉사하였고 조종사는 북한의 생포 2주 후에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습니다. 이처럼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비행체를 대하는 북한과 미국의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극도로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해도 쉽게 전면전이 나지는 않는다. 충돌이 확대된다고 해도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국지적 충돌 정도일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지난해 9월 8일 채택한 핵무력법에 따라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서 11월 기간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북한의 군사행동을 보면 수백 대의 전투기가 출격하고 수백 발의 포탄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시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군사행동에 두세 배로 대응하라고 주문하지만 정작 북한이 한미의 군사행동에 두세 배를 훨씬 뛰어넘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무인기가 격추된다면 북한이 어떤 보복 행동을 할지 가늠하기 힘듭니다. 만약 북한이 평택 미군 기지를 핵공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단거리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순항 미사일을 섞어 쏘면 현재 기술로 100% 요격은 불가능합니다. 4만여 명의 주한미군과 군무원, 가족이 상주하는 세계 최대의 미군 해외기지 상공에서 전술핵 폭탄이 터진다면 미국은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후 미국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의 보복 공격을 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미국 본토로 전략 핵미사일이 날아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복하지 않고 말로만 규탄한다면 미국은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그대로 몰락할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것을 이번 무인기 대응 작전의 핵심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아마 미국은 자기 의도대로 목표를 달성한 것에 안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을 규탄할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규탄하느라 바빴던 미국이 이번에는 북한 군용기가 서울 한복판을 날아다녔는데도 이상하리만큼 규탄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곤란할 때 미국의 대변인 노릇을 하던 유럽이나 유엔에서도 규탄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두 군데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을 뿐입니다. 제클린 니커 유엔사 부공보실장은 12월 29일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특별조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조사가 시작됐으므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 사안에 관해 입장문을 내거나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물론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완전히 꼬리를 내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에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하겠다는 계획을 거두어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미국은 겉으로는 북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뒤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9월 21일 유엔 총회가 열리던 미국 뉴욕에서 윤 대통령은 미 의회와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날려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을 꼭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급히 바꿔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하는 글로벌 펀드 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를 위해 원래 내기로 한 기부금의 4배에 달하는 1억 달러를 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시종일관 윤 대통령을 무시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무대에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윤 대통령이 바이든 뒤를 졸졸 쫓아다니고 바이든은 계속 못 본 채하며 등을 돌리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48초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1억 달러나 상납했는데 고작 48초의 대화를 나누며 굴욕을 당한 윤 대통령은 행사장을 빠져나오며 자신을 찍는 카메라를 보더니 문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는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국제 문제로 커지자 대통령실이 나서서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이다. 미 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다는 식으로 무마하려 애썼습니다. 이 난리면 사태로 윤 대통령의 기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니, 외교니, 동맹이니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일단 기분이 나쁘면 그 자리에서 화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인물입니다. 이번에 북한 무인기 사태 때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윤 대통령은 사건 당일인 12월 26일 낮 12시 12분 전화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처음 무인기를 포착한 게 오전 10시 25분 게임으로 약 2시간이나 가까이 지나서 대통령이 보고받은 셈입니다. 아마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나름의 지휘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논란의 확전불사 발언이 실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선제 타격, 주적은 북한, 압도적 대응 같은 말을 즐기며 자신의 호전성을 드러내왔습니다. 이번에도
대북 강경 대응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지휘를 받느라 국군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일 오후 8시 20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김성한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합참에서 일괄 설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작전과 관련해서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윤 대통령은 군이 자기 지휘도 안 따르지, 미국은 강경 대응을 하지 않고 북한 눈치를 보지,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인기에 대응해 무엇을 했는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엉뚱하게 대통령실에 개가 어슬렁거리는 사진을 배포하고 저녁에는 만찬을 열어 술을 마시는 반항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리면 2탄인 셈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의 정신연령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각도 없이 기분이 나쁘면 아무데나 화풀이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학 수준의 투정을 부리고 반항하는 자에게 계속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심히 걱정입니다. 이 정도면 장난감 가게에 들어누워 울고불고 떼쓰는 아이와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만약 북한 무인기 사건이 문재인 정부 때 벌어졌다면, 그랬다면 대응이 어땠을지 예상해 본다면 지금의 상황을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사건이 발생한 즉시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보를 울려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대국민 발표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작전 지휘를 했을 것입니다. 원래 군사적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공정이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역시 작전 지휘가 막혔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직접 지휘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은 많았습니다. 2004년 7월 서해에서 한국 해군이 북한 경비정에 경고 사격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합참은 북한 경비정에 경고 방송을 했으나 응답하지 않아 사격했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중이라고 3차례나 응답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해군이 경고 사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군 통수권자인 자신에 대한 군의 항명으로 인식하고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책임자 문책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은 항명이 아닌 부주의였다면서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조차 의혹을 제기할 정도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주한미군의 지휘 아래 일어난 일이라서 청와대가 더 이상 군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사건을 덮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북한 무인기에 관하여 대통령이 더 이상 지휘를 할 수 없다고 해서 문 대통령이 윤 대통령처럼 화를 내며 미국을 들이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식으로 대국민 발표를 하면서 위기 관리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무인기 사태 당일 윤 대통령의 기괴한 행적은 많은 이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힘당의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은 출근길에 새로 입양한 개를 데리고 집무실에 온 것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과 송년 만찬을 한 것이라며 국군 통수권자가 이래도 되는 건가? 라고 격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직격한 것입니다. 유 전 의원의 글은 조중동이 중요하게 보도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사건 당일인 26일에는 북한과 국군만을 규탄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인 27일에서야 윤 대통령을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상공이 유린당하고 국민이 불안에 떠는 7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라며 평이한 수준의 지적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규탄에 무게를 더 두었다가 올해 1월로 넘어오면서 정부 비판으로 무게를 옮겼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까지 역임한 유승민 전 의원을 흔히 미국 통으로 부릅니다. 조중동도 미국의 뜻을 대변하는 언론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윤 대통령이 미국을 들이받는 행동을 두고 경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고가 통했는지 윤 대통령도 더 이상 기괴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28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26일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에 대해 처음에는 솔직히 좀 답답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다라고 말한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분석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다만 기분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윤 대통령의 언행을 주목하면 진실의 실마리에 어느 정도 다가설 수 있을 듯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한두 번 만나서 그 사람의 참모습을 다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것도 무려 외국인 친구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단짝이었던 주앙 미카엘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축하 노래를 불렀던 코트의 악동 데니스 로드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이들이 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숨겨진 면모 그리고 우정을 만나보세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구들, 주요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615